네, 덥습니다. 서울만 더운 게 아니에요. 여기도 더워요. 여기는 금강산 유역, 네, 금강산 지역이고 또 북쪽, 서울보다는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덜 더울 거라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기는 더위가 따가운 더위예요. 서울보다 미세먼지도 덜 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아주 따갑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은 머리 홀랑 벗겨질 지경이에요. 서울은 에어컨 바람도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에어컨 실외기 바람도 지나다 보면은 막 그냥 얼굴에 닿고 그래서 기분도 언짢는 그러한 것 뭔가 하여간 언짢은 기분이 나쁜 바람을 뜨거운 바람을 수반한 더위 그리고 자동차 배기가스를 수반한 더위. 여기는 비교적 맑은 곳이기 때문에 따가운 더위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족구름풍 간 목경에 간 전격을 놓으면 우리 몸 안에서 이러한 바람이 분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선풍기가 뭐 필요해요? 그러면 휴대용 선풍기는 필요가 없겠죠? 부채도 필요 없지. 더워? 간 전격 나. 그러면 속에서 바람이 밖으로 확산이 되면서 몸이 서늘할 것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심층적인 내용을 함께 고찰해 볼 수 있었습니다. 풍치를 예를 들어서 풍치는 이렇게 부채질을 많이 하면 얼굴에 바람이 많이 닿게 되면 이빨이 들뜨거나 또는 말을 하면서 부채질할 때 입안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이빨에 닿으면 풍치가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풍치가 아니다. 그렇죠? 풍은 맞았다라는 거예요. 또는 접촉되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나 뇌일혈에 의한 풍, 그것은 우리가 흔히 바람 맞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바람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추운 겨울에 몸이 몹시 허기진 상태나 허약한 상태에서 쪽바람을 찬바람을 쐬면, 즉 덥다고 에어컨 가까이 바짝 앉았는데 한쪽에만 바람이 닿았어요. 찬바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허약한 사람이야. 그러면 휙 돌아가기도 하죠. 이럴 땐 바람 맞으셨군요. 그러니까 해당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동의학적 용어 중에서 풍이란, 풍이란, 동의학적 용어로 풍이란 접촉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사악한 기운에. 옛날에는 그것을 사악한 기운이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보니까 바이러스 또는 세균. 그리고 삼도인 침구 요결에 보면 위가의 열 때문에 치통이 생긴다. 우리 사부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부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조위승기탕증 또는 대승기탕, 소승기탕증, 그리고 도핵승기탕증 등에서 위가의 열이 급증하면 그러면 그 열은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즉 그야말로 바람기운처럼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어딘가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경로가 지금 위가 중에 대장은 숙변 또는 숙변이라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어쨌든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쓰는 표현. 네, 실열변비로 똥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 똥이 빠져나가는 그 구멍이 지금 막혀 있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면 위가의 열은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네, 식도를 타고 올라오죠. 그래서 기관지 또는 편도, 인두 등등 입안에 구강 그리고 부비강 모두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축농증도 생기고 기관지염도 생기고 구내염도 생기고 입안의 세균들은 따뜻하니까 급증하죠. 충치로 인한 세균이 급증합니다. 세균이 급증해요. 그래서 풍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그래야 환자들이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학적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어떠한 환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음심의학에서 아주 확실하게 제가 풀이해 드렸지만 애프터 서비스로 오늘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족고름풍 간목경, 수고름풍 심포 명문상화경의 그 고름풍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한 특별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가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고등학생들을 위한 의학적인 상식 많이 빌려오잖아요. 네, 이것은 외국의 한 사이트, 고등학생들을 위한 사이트. 특히 여기 의과생들에게 필요한 것 또는 이과생들에게 출처고요. 해부학 및 생리학, 인체 구조 조직 수준. 인간의 몸은 6개의 주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조적 계층 구조 내에서 가장 간단한 수준으로 이 수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네, 학생들을 위한 사이트예요. 먼저 케미컬 레벨, 첫 번째 화학적 수준, 다른 표현으로는 아톰 수준입니다. 원자 단위의 수준. 구조적 계층 구조 내에서 가장 간단한 수준입니다. 화학적 수준은 가장 작은 물질의 구성 요소인 원자를 포함하는데 원자는 물과 같은 분자를 형성합니다. 차례차례로 분자들은 결합하여 서로 결합하여 세포의 내부 기관인 세포기관을 형성합니다. 즉 화학적 수준이란 원자 단위의 수준이다 이겁니다. 아주 미세한 수준, 작은 크기. 그리고 요 다음 슬라이드와 연계되지만 그것들이 모이면 분자 수준이 돼요. 보다 큰 크기로. 그것은 세포기관을 형성하는데 그 세포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몰레클, 즉 분자. 분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세포 수준은
생명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세포들은 몇몇 공통된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크기와 모양이 매우 다양합니다. 각각의 세포들은 인간의 몸 안에서 일련의 독특한 임무를 수행한다. 자, 원자 단위에서 분자 단위로 분자 단위들이 모인 게 세포 단위예요. 그런데 그 세포들은 몸 안에서 각각 일련의 독특한 임무를 수행한다. 독특한 임무. 잘 기억해 두세요. 네, 이번에는 티슈 레벨이 되겠습니다. 크리넥스 티슈 아니고 조직 수준 티슈 레벨. 조직은 공통의 기능을 가진 유사한 세포 그룹입니다. 조직은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세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인간의 네 가지 기본 조직 유형은 후생 유전자, 결합, 근육, 그리고 신경 조직을 포함합니다. 각각의 조직은 인간의 몸 안에서 독특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각 조직들은 특별한 어떠한 고유 임무를 위해서 직조가 돼요. 또 직조. 그래서 각각 이제 오장육부가 형성이 되는데 네 번째 organ levels. 그러니까 이제는 장부 자체, 오장육부 그 차원입니다. 기관 수준. 기관은 신체 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조직 유형으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뇌, 위, 간 등이 있고요. 이 단계에서 복잡한 기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각 오장육부는 독특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 네, 이거 12경맥의 에너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은 조금 후에 다시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다섯 번째, 기관 체계 수준. 하나 이상의 기관이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치하여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과 혈관은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몸 전체에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심혈관계 외에도 신체 다른 장기 조직은 이종기관, 골격, 신경, 근육, 내분비기관, 호흡기, 림프관, 소화기, 비뇨기, 생식기관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organismal levels. 네. 유기적 수준이 있어요. 유기체로 기랑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기에는 역시 12경맥의 에너지. 그러니까 유기적 관계라는 것은 간과 담은 우리가 외국에 계신 분들 표리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의 병은 담에서 찾고 담의 병은 간에서 찾아라. 그거는 부질없는 공론인 거 아시죠? 그건 유기적인 관계예요. 유기적인 수준의 관계. 그러니까 쓸개는 간의 창고입니다. 간에서 만든 쓸개 주스를 간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도록 저장해두는 창고. 그렇죠? 그리고 위와 비장은, 위가 비장에게 병을 줄 수가 없거든요.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 위는 빈 주머니에서 이제 팽팽한 주머니로 바뀌거든요. 그것은 비장에서 위체에 혈액을 공급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비위가 나쁘다 그러지, 소화력이 나쁜 사람한테 비는 좋은데 위가 나쁘다, 위는 좋은데 비가 나쁘다 라는 말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요. 또 다른 유기적인 관계는 기량적 관계예요. 기량적 관계. 특히 12경맥의 각각의 에너지들은 기량적 관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유기적인 관계인데 유기적 수준은 최고 수준의 조직입니다. 그것은 함께 일하는 모든 구조적 수준의 합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체적으로 인간 또는 유기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몸의 최초 구성 요소는 처음 시작이 될 때 아주 작은 원자 단위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성되려면 일단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죠. 난자는 연필을 옛날에는 도르코 면도날, 외날 면도날로 깎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애들은 연필을 어쩜 그렇게 잘 깎는지 몰라. 아주 예쁘게. 그리고 심도, 연필 심도 길게 하면서 아주 뾰족하게. 자, 아주 뾰족하게, 뾰족하게 잘 깎은 연필 심, 백지에다가, A4용지, 백지에다가 살짝 찍었어요. 난자의 크기는 그 정도 크기거든요. 난자. 그런데요, 그 난자를 향해 가는 정자들은 최대 수억 마리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수십억. 그러니까 정자는 원자의 크기예요. 아니, 원자보다 더 작은 크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원자들이 이제 중에 하나가 난자와 결합이 되어서 분열을 하고 분자를 구성하고, 분자는 셀을 형성하고, 그 셀은 티슈, 조직을 형성하고, 조직들은 각각의 형성 기억장치에 의해서 각 장부로 바뀌죠. 그리고 그 장부들이 기능을 비로소 시작함에 산 사람이 되는 거지요.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아톰, 그 다음에 몰레클, 셀, 티슈, 오간 시스템, 그리고 오가니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오가니즘이 우리 몸 안에서 작동되면서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작용과 반작용, 기량작용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되지요. 아니,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주역을 공부하시는 분들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대가님들, 우리 인간을 가리켜 주역을 공부한 사람 아니래도 무엇이라고 부르죠? 주역과 관계돼서 또 세계와 관계해서, 그렇죠? 작은 지구 또는 소우주라고 합니다. 소우주. 그 차원에서 봅시다. 우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여기 그림 잘 봐주세요. 여기 보면 프로톤, 즉 양성자예요. 양성장. 프로톤. 그런데 쿼크업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 쿼크다운이 있습니다. 업, 다운. 그리고 쿼크는 6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 업, 다운이 이제 최초로 쿼크 단위를 발견하게 될 때 사용된 용어인데, 쿼크라는 것은 소리 입자의 복합 모델에서의 기본 구성 입자의 한 종류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다시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쿼크는 6가지 종류가 있으며, 아주 좀 잘렸네요. 6가지 종류가 있으며, 물리학자들은 이들을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바툼 등 3개의 쌍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쿼크로 검색한 내용이고요. 이것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몸의 각 에너지, 12경맥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이해를 위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힉스 입자라는 거예요. 잘 아시죠? 2013년 노벨 물리학상 받은 바로 그 유명한 힉스 입자. 힉스 입자.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입자이며 소립자의 질량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된다. 아이고, 다 좋은데
아니 나는 침착이다 방송은 어려워. 아니 어려우세요?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학 이론 관심 없어도 2013년에 세계를 떠들썩했던 그 노벨 물리학상 힉스 입자. 네? 그런데 그것이 쿼크와 힉스 입자가 12경맥 육기적 기운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러시죠? 네.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 중에 원종우 씨라고 있어요. 닉네임이 파토입니다. 파토에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아주 유명 과학 팟캐스트가 있어요. 그야말로 대석학들이 패널로 등장하면서 이루어지는 대담 프로거든요. 일종의 과학쇼 프로그램이에요. 네. 거기에 한 대목 인용해 봅니다. 보실까요? 현대로 와서는 원자로는 그 존 달턴이라는 화학자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게 1803년이에요. 19세기 시작이죠. 그리고 전자를 발견한 거는 1897년. 그러니까 이런 입자 물리학도 역시 20세기와 같이 시작이 된 거예요. 1897년에 전자가 발견됐고 1911년에 원자 핵이 발견되고 어쨌든 그걸 발견한 거는 원자 구조가 가운데 핵이 있고 핵이 아주 작게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다. 요거고 원자 핵 안에 중성자라는 게 있다라는 걸 또 1932년에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작은 데로 들어가는 거죠. 원자라는 걸 생각을 했다가 그래서 원자의 이름이 아톰이잖아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 근데 쪼개져. 이름을 바꿔야지. 안 바꿔요. 맞아. 아톰에서 A가 그 부정 접두 아닌가요? 맞죠. 그럼 이제 톰이 돼야 돼요. 톰으로 하고 쿼크쯤을 아톰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안 바꿉니다. 이름을 그대로 쓰고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데 핵이 있어. 알고 보니 핵 안에 중성자와 양성자가 또 있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알고 보니 양성자, 중성자 안에도 또 있는 거예요. 쿼크가 있고. 쿼크가 있습니다. 그 쿼크가 1960년대에 처음으로 업, 다운, 스트레인지 세 개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쿼크를 발견하고 이런 거는 뭐 이론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거야? 아니면 그냥 안에 뭐 넣어서 쪼개봐? 이론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 것도? 이론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 거요? 겔만은 이론 물리학자예요. 근데 참 그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니까 실험으로는 쿼크를 본 게 아니고, 쿼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쿼크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쿼크라는 게 있다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거군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힉스 입자를 발견했잖아요. 힉스 입자를 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힉스 입자를 있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슨 어린이 물리 이런 책에 보면요. 거기 이렇게 그 원자 내부 구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쿼크가 이렇게 뱀처럼 막 그려져 있고 이런 상상도입니다. 그 다 측정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 본 게 아니고 이렇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모양 같은 것도 그냥 책 쓰신 분이 그냥 그린 거죠. 아니 그걸 직접 보는 게 불가능한 게 본다라는 게 뭔데? 그렇죠. 본다라는 게 불확정성 원리에 문제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쿼크는 그 빛의 파장보다 짧은데. 그렇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연미경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빛보다 더 짧은 파장. 짧은 파장에 전자기파를 써가지고 보겠다는 건데. 전자의 파동이 빛보다 짧으니까. 빛의 파장보다 짧으니까. 전자를 파동처럼 해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그거랑 그냥, 쿼크는 전자 자체 크기거든요. 그렇죠. 그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직접 본 게 아니고, 현상이 있다.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견한 게 참 쿼크가 1974년, 보톰 쿼크는 1977년, 톱 쿼크는 1995년에서야 발견됩니다. 꽤 최근이죠. 그게 탑과 바텀이 같이 발견되고 이런 식이 아니군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입자 발견들이 그 소립자의 입자 이론, 입자 물리학이 발전이 되고 있고, 그 발전에는 당연히 입자 거속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런 현대물리로 오면은 기기와 현대물리의 발전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론만으로 발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기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지 진행이 될 줄.
이상 내용은 팟캐스트 파트 1 종모님의 과학하고 앉아있네. 스티븐 호킹 시간의 역사 완전 정복 2 중에서 8초에 인용하였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팟캐스트,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초창기 때보다 좀 다른 패턴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의학의 해부생리학적, 병대생리학적 그 지식을 소개하면서 삼침을 쓰면 낫는다. 그리고 동의하기 갑이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이 파트에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프로, 스티븐 호킹 시간의 역사 완전 정복 시리즈 2에서 지금 인용한 건데, 이 방송이요 사실 어렵거든요. 양자역학이니 등등등등 어려운 과학적인 토픽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방송보다요 청취자가 수백 배 많습니다. 다운로드 수가 대단한 프로예요. 그래서 과학하고 앉아있네라는 어려운 과학방송도 성공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 방송 때로는 동서의학을 마구잡이로 섞어서 방송을 해도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실 것이다. 가치를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고서는 고집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이 주장한 과학이론, 또는 여기에서는 쿼크와 힉스 입자, 그것이 12경맥의 육기적 기운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모르시겠어요? 정말 모르시겠어요? 제가 왜 이거 인용한 건지? 저쪽에서 나는 앱니다 하고 손 드시네. 응?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아톰. 네. 원자. 그런데 그 원자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원자는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만 있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를 쪼개고 또 쪼개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마지막 미세 물질, 그것이 원자다. 확인해 보니까 원자 주위에는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양성자와 그리고 중성자가 돌고 있다. 그것하고 인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왜 그러세요? 짜증나. 우리 몸 구성 자체가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원자 안에는 전자가 있고요. 전자? 그렇습니다. 생체 전류와 생체 자기장, 원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성자와 양성자 있는데, 양성자 즉 프로톤. 프로톤이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좌측에서 손 드시네. 네, 말씀하세요. 네, 우리 몸 안에는 프로톤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제산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산제.